수능의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러닝메이트 조정식입니다. 총평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대로 된 시간에 끝내준 강민철 강사님께 심심한 굉장히 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네, 바로 한번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라이브 총평인데 제가 요 총평에서 총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 한 문장 내에 모든 것들이 녹아 있습니다. 작년 산모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올해 여러분들이 입시를 겪어가는 1년 동안 요 마음을 가지고 좀 학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태도가 습관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결과를 결정해요. 그럼 우리는 수능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가장 큰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 결과를 위한 습관을 바꿔야 될 거고요. 가장 근본적으로는 제대로 된 태도를 갖춰야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태도에 대한 얘기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건 3월 모의고사를 바라보는 태도, 즉 총평을 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시험을 치고 난 다음에 이제 난이도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하는 게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지난 2년간 3월 모의고사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등급 비율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재작년에 1등급이 이제 3%대, 작년 같은 경우는 1%대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제가 생각할 때 3월 모의고사에서 난이도가 높은 문항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39번 문장 삽입 문제 같은 경우는 역대급으로 제가 봤을 때 어렵다고 생각하고 요거는 수능에서 나왔어도 오답률 1, 2위를 다툴 만큼 어려운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4번 빈칸 문제 같은 경우도 작년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오답률 1위를 기록했던 그 33번, 작년 9평의 33번 문제랑 결이 되게 비슷해서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려운 문제가 그 두 개가 다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어차피 어려웠을 3점 빈칸, 어차피 어려웠을 3점 문장 삽입을 제외하고 나면 크게 어려운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끽해봐야 37번 순서 문제. 이런 난이도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1등급의 비율이 정말로 낮을 거라고 예상할 만한 시험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제대로 된 태도로 좀 보시면 이렇습니다. 왜 이 시험이 쉬웠느냐 이거죠. 저는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선지요. 그러니까 시험을 쳤던 때 시험장에서의 기억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제가 예측컨대 23번 주제 문제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쉽지 않게 읽었을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31, 2번 빈칸 문제 같은 경우도 초반부가 꽤나 어려웠을 확률이 꽤 높아요. 근데 빈칸이 나오는 구간, 그리고 주제 제목 요지 문제 정답 선지가 너무 도드라지게 나와서 문제가 좀 상대적으로 쉽게 느껴졌을 겁니다. 이건 이제 다 바꿔서 얘기하면 선지를 조금만 고도화 시켜놨으면 문제 난이도가 확 높아질 수도 있었던 시험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지문의 추상성은 여전했고요. 그리고 산모치고는 지문의 길이도 좀 길었거든요. 세부적으로 항목을 좀 나눠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대입파악 같은 경우는요. 평이한 내용인데 추상적 용어로 포장한 지문이 좀 나왔죠. 23번 지문이요. 그리고 대입파악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구문이 어려웠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시험장에서 지문을 보고 느꼈던 난이도에 비해서 실제 채점한 정답률이 꽤나 높게 나왔을 겁니다만 대입파악 문제에서 구문은 확실하게 좀 잡아 가셔야 합니다. 이게 올바른 총평의 태도예요. 자, 그리고 이제 어법 같은 경우는 별다른 할 말이 없습니다. 되게 무난했어요. 작년 수능이랑 그대로 겹치는 소재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확실히 요새 좀 드는 느낌이 재작년 수능에서 어법 문제를 2점으로 배점한 이후에 평가원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이제 어법 문제 2점 배점으로 가는 게 추세거든요. 확실히 좀 무난하게 문제를 출제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총평에 대한 태도를 바탕으로 나중에 학습 습관을 결정할 때도 그렇겠죠. 어법 학습은 조금 힘을 빼셔도 크게 지장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어차피 절대평가 시절에 어법이라는 것 자체가 차지하는 비중 자체도 크지 않은데 어법 문제마저도 무난하게 나온다? 너무 많은 비중을 투자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어휘 문제가 저는 이 시험의 모든 걸 좀 대변해주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쉽게 나왔어요. 이게 3점이라고. 보통 어휘 문제가 꽤나 좀 어렵게 나와서 한 번쯤은 빈칸 전에 한 번? 여러분들 표현대로 얘기하면 절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럴 만한 문제가 아니었죠. 아마 이거 오답률 탑10 안에 더 안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은데 빈칸이 사실 할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문 난이도에 비했을 때 문제가 너무 무난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31번이나 32번이나 이런 것들 보면 지문 난이도에 비해서 문제가 너무 무난한데 3점 문항의 같은 경우는 부정형 빈칸 하나, 지문 난이도에 비해서 어려운 선지 34번. 요런 전통적인 방식이 좀 고수가 됐는데 요 3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아마 이런 분들 되게 많았을 겁니다. 그 일본의 신호체계와 관련한 얘기예요.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놓고 녹색과 파란색에 대한 얘기 완벽하게 이해해놓고 선지에서 답을 못 골랐던 친구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이 친구들은요. 제가 조금 추천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작년 24학년도입니다. 작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33번 문항을 꼭 한번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거의 결이 비슷하거든요. 이런 거 보면 확실히 이게 물론 이거는 교육청 모의고사이긴 합니다만 평가원이든 교육청이든 문제를 내는 방식에 확실히 급격한 변화가 좀 보이긴 합니다. 추상성은 대폭 낮추되 글을 제대로 이해해서 선지에서의 패러프레이징을 정확하게 좀 찾을 것을 계속 요구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할 말이 많은 건 사실은 순서나 삽입이죠. 순서가 조금 되게 많이 좀 두드러지는 게 뭐냐면 기능어만으로 풀리지 않는, 그러니까 대명사나 지시어 같은 걸로만 문제를 풀 수 없는 이 37번 문제를 3점으로 배점해서 확실히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랑 차별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2 모의고사까지만 하더라도 가장 어려운 문제는 빈칸에 쏠려있고 순서 삽입은 무난하잖아요. 얘는 그렇지 않아요. 빈칸을 오히려 좀 뭐 그렇게 어렵진 않게 내놨지만 순서에서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 뒤통수를 칠 준비를 해놨고 문장 삽입에서 제대로 쳐버렸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으면 39번 문제. 와, 이거 정답으로 들어가 있는 문항 번호도 이제 문제인데 거기 이제 those pictures라고 나오니 these pictures였나요? 이 복수형 명사의 사용. 요거 자체가 상위권 학생들에게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문제 자체는 저는 정답률이 20%대 정도밖에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메가스터디 기준으로 보더라도. 그만큼 어려웠던 문제, 극상위권 학생들도 시험장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만한 문제이긴 한데 이게 1등급에 큰 지장은 주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머지 문제들이 되게 무난했으니까. 다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 시험을 치고 난 다음에 그냥 네가 1등급이 잘 나왔어. 오, 오케이, 개꿀.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 1등급이 나왔다 하더라도 주제 제목 요지 문제를 얼마나 제대로 이해하고 고문 공부를 했었는지 요거 좀 제대로 좀 객관적으로 보는 태도를 좀 가져봅시다. 1등급이 나왔다 하더라도 순서와 문장 삽입 문제에서 네가 시험장에서 어려움을 겪진 않았었는지 이런 걸 좀 제대로 보는 태도를 가지도록 하자고요. 그럼 이제 이 태도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습관을 만들어야 될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올바른 학습과 관련한 얘기입니다. 딱 3모에서 나오는 교훈은 이거예요. 어휘, 구문이요. 자, 앞쪽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문 난이도 자체가 추상성이 높게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이게 절대평가 나오면서 수능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기조인 것 같은데 알고 있는 단어의 낯선 의미들은 굉장히 많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되게 평이한 문장인데 구조 자체를 좀 꼬아서 내는 문장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요거는 최근 들어서 갑자기 좀 강해진 기조이긴 합니다만 이걸 3모에서 좀 제대로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이제 총평을 하는 시간이긴 하지만 실제로 3모에서 나왔던 난이도가 조금 높았던 어휘와 구문들을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오늘 100% 이제 모의고사 쳤다라는 핑계로 제대로 공부를 안 하실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렇게 뭐 라이브 총평 혹은 캐스트를 본다라는 것 자체로 나는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라는 마음을 대신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실제 공부를 조금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휘부터 먼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9번에 나와 있는 어휘인데 now that 이라고 얘기를 하면요, 이게 주어 동사가 뒤에 따라 나왔을 때 because의 의미예요. 이제 뭐뭐 하기 때문에. 자, 필기할 준비를 하시고 지금부터 필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assume이라는 단어거든. 이 단어는 저한테 이제 미더바 문장편이나 글편 들었던 분들은 되게 많이 봤던 단어일 거예요.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이게 뒤에 이제 대주어 동사가 따라 나오면 혹은 이제 대실 생략하고 뒤에 주어 동사가 따라 나오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가정하다의 의미가 맞아요. 근데 이 단어가 바로 뒤에 이렇게 명사가 따라 나왔을 때 assume은 take, 가지다의 뜻입니다. 이 지문에서 이 뜻으로 쓰였거든요. 뭔가를 가지다. 그래서 assume responsibility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take up responsibility가 같은 말이죠. 책임을 지다, 책임감을 가지다의 의미인 거죠. 자, 그 다음에 21번에서는 구문인데 이거 문장의 주어가 되게 특이합니다. 이만큼이 문장의 주어죠. 그러니까 보통은 that으로 시작하는 문장일 때는 실제로 문장에 이렇게 동사를 두기 전에 가주어 it을 쓰고 진주어를 뒤로 빼는 게 되게 흔한 패턴입니다만 이런 패턴을 좀 써놨어요. 이게 뒤에서도 또 반복됩니다. 뒤에서 또 반복됩니다. 이런 패턴들은 확실히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인식이라는 건 일종의 건설이라는 어떤 사실이 진실이 아니야. 단지 한 사람의 뭐 어떤 감각의 인풋의 인식에 대해서만 진실이 아니야. 뭐 이렇게 나오는 첫 문장인데 하필이면 첫 문장 난이도가 이제 이렇게 돼버리니까 사실 좀 등급대가 좀 낮은 학생들, 2등급 때 끄트머리 걸려있거나 3등급 때 나오는 학생들은 21번 3페이지 딱 들어가면서 첫 문장 보자마자 하고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구문 공부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subject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이제 보통 그 상위권 학생들에겐 되게 쉬운 단어인데
중하위권 학생들에겐 꽤나 이제 어려운 단어죠. 단어를 일단 먼저 한번 볼게요. 저한테 이전에 다른 수업들 들으셨던 분들은 아, 수업 때 들었던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구나를 느껴주셨으면 베스트야. 물론 이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명사로 썼을 때를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주제라는 과목 뜻도 있고 과목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근데 얘가 어떤 의미도 있냐면 주어라는 뜻도 있어. 들어본 적 있을걸? 영어에서 주어를 s라고 쓰잖아. 내가 좀 전에 문장 분석할 때도 주어 s라고 썼죠. 이거 서브젝트의 줄임말이죠. 주어라는 건 어떤 동작을 하는 사람이네요. 그래서 얘가 주체라는 의미도 있어. 네 번째 의미를 잘 알아도 막 이렇게 뭐 분석하는 걸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원래 서브라는 단어가 뭔가 아래를 나타내. 그 너네가 이 단어를 언제 많이 쓰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드라마 같은 거 볼 때 서브 남주 이런 말 쓰지 않아? 주인공은 아니지만 주인공 바로 밑에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 서브 남주 뭐 이런 표현 쓰죠. 그 다음에 젝트라는 말이 throw 던지다의 뜻이거든.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요 그림을 앞으로 쏴주는 기계 장치를 빔 프로젝터 빛을 앞으로 젝터를 던져주는 장치라고 얘기하거든. 젝트는 던지다요. 그럼 서브젝트는 아래로 던지는 거네. 아, 그래서 직접적으로 뭔가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아래에 어떤 행위 아래에 던져져서 뭔가를 당하는 대상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래서 서브젝트가 짜증납니다. 보세요. 너무 상반된 두 개의 의미가 같은 단어 속에 같이 있는 거죠. 됐죠? 이게 되게 짜증납니다. 이게 되게 짜증이 나는데 영어는 이런 모호한 상황을 싫어하기 때문에 수동적인 대상이라는 의미로 줄 때 보통 정해놓습니다. 실험 글에서 피실험자라는 의미로 줘요. 이 지문이 그 뜻으로 나왔고요. 아니면 그림을 그리거나 사진을 찍는데 그 사진을 찍히는 대상 피사체라는 의미로 쓰이거나 아니면 나라를 통치하는데 수동적인 대상 백성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요 의미들을 제대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저는 시험장에서 네가 특정한 문제를 맞히고 못 맞히고를 떠나서 제대로 된 습관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어휘와 구문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이제 21번 지문인데 이게요. 와, 진짜 저는 이 구문이 몇 개나 나왔었거든요, 패턴이. 너 이거 구문 제대로 보고 갔니? 아마 안 보고 그냥 문제 대충 풀었을 확률이 되게 높은데 이런 건데요. 원래 대신에 WH라고 얘기하면 what, who, where, when, why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how. 이런 거 뒤에는 주어 동사가 따라 나와야 돼요. 뭐 이걸 누가 몰라요. 어지간하면 다 알죠, 그쵸?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 한번 가볼까요? This is what you wanted. 이렇게 해볼게요. 이 문장은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이게 네가 원했던 거야. 이게 네가 원했던 거야.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써놓으면요. 여기서는 이제 this가 실제로 네가 원했던 어떤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상황을 좀 바꿔봅시다. 실제로 너는 뭔가를 원했다라고 직접 얘기한 적 없는데 내가 눈치껏 내 생각에는 이게 네가 원했던 거야 라고 했다고 쳐봅시다. 뉘앙스 확 달라지죠? 직접 네가 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생각하기엔 네가 원했던 거야 라고 하고 싶으면 어떻게 쓰면 되느냐? 그냥 중간에 넣으면 돼요. 이렇게 중간에 뭔가를 끼워 넣으면 된다니까. 끼워 넣었네? 이걸 끼워 넣었다 조금 어려운 문법 용어로 삽입이라고 불러요. 얘는 문법적으로는 기능이 없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문장에 주어 동사 다 있어서 어마어마한 기능을 하는 것 같지만 별다른 기능 없고요. 왜 써놨어요? 의미를 추가하려고요. 다시 얘기합니다만 어떤 의미가 추가되는 거냐면 실제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뭐뭐 하기에 정도의 의미가 추가되는 거예요. 됐죠? 내 생각에는 네가 원했던 거야. 똑같은 패턴인데 여기 한번 보세요. what 있거든요. 이게 삽입이죠. 그러니까 문장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이미징이 보여주길 마시는데 그들이 믿기로 더 비싼 와인 한 잔을 마시는 것. 됐죠? 그러니까 실제로 더 비싼 와인이 아니라 자기들이 믿기에는 더 비싼 와인 한 잔 마시는 거예요. 요 실험 내용을 여러분들 직접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은 똑같은 와인에다가 라벨만 다르게 더 비싸다, 더 싸다 이렇게 붙여놨던 거거든요. 요거 구조 좀 잘 봐놓으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요것도 되게 웃긴데 여러분들이 so that은 잘 아신단 말이야. 이게 뭔데 여기서?
이거 그러한 그렇게라는 뜻으로 앞에 있는 형용사를 대신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favoring us, 우리를 좋아하게 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But once you can identify them, 일단 당신이 그들을 식별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라는 내부 집단을 더 좋아하게 돼요. 그러니까 남들과 우리를 딱 구별하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를 더 좋아하게 돼. So much so. 그러니까 우리라는 집단을 너무 좋아하게 되어서 그 다음 보세요. given. 주어져요. 어떤 선택지가 주어지는데 좀 특이하게 나왔습니다. between A and B가 아니라 between A or B를 썼어요. 어떤 선택지가 주어졌냐면 두 집단 다, 즉 그들이라는 집단과 우리라는 집단 두 집단 다에게 호의적인 결과와 또 어떤 결과? much less. 두 집단에게 훨씬 덜 호의적이지만 네 자신의 집단을 그들의 집단보다는 좀 더 호의적으로 보는. 잘 보세요. 그러니까 둘 다 좋게 해주는 선택지가 있어요. 다른 선택지는 두 집단 다에게 좀 덜 좋아요. 피디님, 지금 현장에 학생이 없으니까 같이 한번 해봅시다. 다시요. 두 집단 다에게 유리한 선택지가 있고요. 두 집단 다에게 좀 덜 유리한 선택지가 있어요.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려면 두 집단 다에게 유리한 것, 두 집단 다에게 불리한 것, 둘 중에 뭘 선택해야 돼요? 그쵸? 두 집단 다에게 유리한 걸 선택해야 돼요. 근데 지금 두 집단 다에게 불리한 선택지는요. 두 집단 다에게 불리하지만 내 집단에게 약간 더 유리해요. 그러면 그런 선택지를 당신은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집단한테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게 더 나은 거예요. 실질적인 절대적인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얘기를 담고 있는 겁니다. 확실히 보면 느낌이 오시죠? 주제 제목 요지 문제가 구문이 쉽지 않았어요. 어휘도 마찬가지고요. mistake A for B는요. A를 B로 잘못 알다의 뜻입니다. A를 B로 잘못 알다. 됐죠? A를 B로 잘못 알다. A를 B로 잘못 알다. 잘 외워두시고. 자, 요것도 한번 봐봐. 여기가 삽입인 거 알겠어? 원래 우리는 박물관, 공원, 그리고 브릿지, 다리를 건설해요. 어떤 거야? 우리가 소망하기에 몇 세대 동안 지속될 다리요. 실제로 그게 지속될지 모르지 우리 소망하기에는. 삽입 잘 봐놓으시고요. 자, 이 패턴도 마찬가지인데 주어 찾기가 어려워요. 주어 한번 찾아볼래? 문장의 동사가 뭐야? may depend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whether or not이 주어로 나가는 경우도 가주어, 진주어를 쓰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렇게 주어를 앞쪽 길게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하학적이지 않았던 그 랜드마크 정보가 기하학과 결합될지 말지는 어떤 생태적인 타당성에 달려 있어요. 됐죠? 이 기하학적이지 못한 특징들의 어떤 환경적인 특성의 타당성에 달려 있어요. 이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뒤에 한번 또 계속 한번 가보도록 할 텐데 30번 offend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것도 좀 잘 외워둡시다. offend는 당연히 공격하다라는 의미로도 쓰일 수 있지만 주로 이 공격하다라는 의미로는 스포츠 관련한 글에서만 쓰이고요. 여러분들이 보는 이 학술적인 아카데믹 잉글리시에서는 불쾌감을 주다라는 의미로 훨씬 더 많이 쓰입니다. 이 지문에서도 그 뜻으로 쓰였죠. 마지막으로 offend는 범죄를 저지르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단순하게 나는 요번 3월 모의고사에서 1등급 받아서 아깝다 2, 3등급밖에 못 받았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른 분석을 통해서 태도를 확립했으면 이제부터 학습의 습관을 쓸데없는 문제 풀이법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게 아예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기초가 특히나 부족하다면 문제 풀이법에 초점 맞추는 게 아니라 어휘의 의미 파악, 문장의 구조를 파악하는 걸 통해서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 거기에 초점을 두는 습관을 만들자라는 의미에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33번 찰지요. 이 단어가 굉장히 의미가 많은 단어거든요. 요번에도 지문에 보니까 2번이나 사용됐던데 33번과 40번에 이 찰지라는 단어가 뭔가에 붙다 혹은 붙이다의 뜻이야. 첫 번째로는 어떤 안에다가 내용물을 다 때려 붓는 거야. 내용을 넣어서 붙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게 채우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전기를 채우는 거야. 충전하다가 되겠죠. 여기서 나온 명사형이 전기를 충전시키는 전기의 흐름 전하입니다.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전하! 왕한테 얘기하는 그거 아니야. 전기의 흐름 전하예요. 자, 두 번째, 이게 어떤 사람한테 일을 붙이네, 그걸 이제 우린 책임 또는 책임을 지게 하다라는 의미로 쓰게 되죠. 요 33번 지문에서는 그 뜻으로 나와요. take charge, 책임을 떠맡다 이런 의미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책임을 지게 했는데도 이 사람이 제대로 안 해. 그럼 비난
혹은 비판, 혹은 그렇게 비난이나 비판을 하다라는 의미가 되겠고, 조금 더 가보면 비난, 비판을 넘어서서 아예 사람을 고소하거나 고발하다라는 의미까지도 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째로 얘가 어떤 비용이라는 의미로 쓰일 수도 있고요. 그런 비용을 청구하다라는 의미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무슨 의미인지 알겠지? 계산서를 발행해서 상대한테 붙여버리는 거야. 돈 내세요 이거죠. 마지막으로 붙으려고 뛰어가는 거야. 돌진 혹은 돌진하다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 굉장히 많은 뜻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걸 공부할 때 여러분들의 태도가, 습관이 결정된다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되냐면 이런 거죠. 좀 꼼꼼한 친구도 1, 2번까지 외우고 말아버려요. 그랬을 때 시험에서 이 뜻으로 나오면 문제 못 푸는 겁니다. 다 외우셔야 돼요. 저는 기출에서 나오는 단어, 기출에서 나왔던 범위까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완벽하게 다 외우셔야 돼요. 자, 그 다음 34번인데 이게 문장 구조의 문제예요. 그리고 요거는 저한테 온오프라인에 수업 듣는 분들 되게 많이 들었을 겁니다. it is 다음에 명사를 써요. 그 다음에 대세를 썼거든요. 어머나 이 뒤를 보니까 주어가 없네. 혹은 주어 동사 다 있는데 목적어가 없네. 어디가 쓸까? 있어야 할 주어가 여기 낀 거예요. 있어야 할 목적어가 여기 낀 거예요. 왜요? 강조를 위해서. 이때 강조 구문이에요. 명사가 중간에 들어갔는데 주어가 없네요. 강조 구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get down, 뭔가 음울하게 만드는 게, 우울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됐죠? 뭐예요? 여기도 사실은 but 다음에 it is와 that get us down이라는 말이 생략되는 거야. 오히려 우리가 그 환경에 대해서 만드는 판단이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거야. 우리 기분을 나쁘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된 겁니다. 구조가 되게 어려운 문장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거랑 똑같은 구조가 저한테 문장편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마지막 날 할 겁니다. 종강 때. 2017학년도 수능 상대평가회에 5단일 2위를 기록했던 문장 3인 문제에서 똑같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제 41, 2번 문제인데 요거는 이런 거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다고요. 이거 수식어인데 이렇게 위치 앞에 with 붙어있으면 의미를 살려서 좀 해석해. 어떤 톤이나 관점, 그 관점을 가지고 네가 각각의 경험들을 설명하거든. 그런 관점은 감정을 유발해요. 그 이야기와 관련된 감정을 유발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위치 앞에 전치사 붙어있으면 의미 살려서 해석하라고. 자, 요렇게 해서 제가 어휘랑 구문까지 설명드렸어요. 그게 뭐죠? 여러분들의 학습의 습관과 관련한 얘기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3월 모의고사의 당장의 점수가 아니라 이 3월 모의고사에 시사하는 바에 대한 총평을 제대로 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걸 통해서 학습의 습관을 어휘와 구문에 초점을 두고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어휘와 구문에 초점을 두고 학습을 해가시면요. 그리고 네가 산모를 봤을 때 약점을 채우는 방식으로 학습을 해가시면요. 2025학년도 수능에서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명심하세요. 태도가 습관을 결정하고요. 습관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이루실 수 있는 그날까지 수능의 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달려갈 러닝메이트 조정식이었습니다. 그러니 제대로 된 태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해 가도록 합시다. 그럼 저는 3월 모의고사에 대한 누구보다 꼼꼼한 해설 강의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할게요. 다음 6월 모의고사 총평에서 또 라이브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정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좋은데 어휘나 구문은 꼭 외우세요. 아시겠죠? 자, 시험 결과 신경 쓰지 말고 제대로 복습 잘합시다. 진짜 끝! 바이바이.